네, 안녕하세요. 저는 TS아그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기라고 합니다. 오늘 벌써 영상 두 개째인데요. 지금 기존의 영상하고 장소가 아마 좀 틀려졌을 겁니다. 기존의 영상은 조용한 연구소에서 찍었었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은 수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 내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고추에 대해서 문의가 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장마철 전후로 해서 고추의 관리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병을 방제를 해야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관계로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찍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도 제가 20년 이상 이쪽 농업계에 근무를 하면서 만났던 고추를 재배했던 수많은 농가들의 그 노하우와 제가 또 나름대로 그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게 됐고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농사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네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고추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추는 다른 작물하고 다른 명확한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쪽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해충에 대해서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주요 병, 특히 병이 아마 고추는 굉장히 많은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 고추의 병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지, 그리고 고추의 필수 양분, 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추의 특징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고추의 뿌리는 청근성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청근성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뿌리가 땅속 깊게 받는 심근성 작물이 아니라 굉장히 얕게 박는 청근성 작물이란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추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고추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 키가 170이 조금 넘는데 거의 제 키 한 이 정도까지 왔던 고추나무예요. 예. 근데 이제 수확을 다 끝내고 나서 뿌리를 뽑아봤더니 보시다시피 뿌리가 굉장히 작아요. 예. 고추는 밑으로 깊게 뻗는 게 아니라 20에서 30cm밖에 깊이 안 박습니다. 그리고 폭은 한 50, 5, 60cm? 요 정도밖에 안 퍼져요. 넓고 얕게 뻗는 작물이 바로 고추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추 자체는 뿌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따면 또 달고 따면 또 달고 굉장히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저 주변이 관리가 잘 돼야지만 고추에 이상이 없고요. 또 많이 따실 수 있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고추가 청근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양분이나 물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예. 환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과습이라든가 아니면 건조라든가 아니면 과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청근성인 뿌리를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냐? 정답은 두둑을 만들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정도 다니면서 고추 농사를 가장 잘 짓는 분의 포장입니다. 이 포장은. 여기 보시면은 이 고추와 고추의 정식 간격 사이가 굉장히 넓은 걸 아실 수 있어요. 50cm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교육을 받으실 때는 25cm, 30cm라고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옛날 말이고요. 요새는 품종이 개량이 되다 보니까 일단 많이 열리고요. 과가 큽니다. 과가 크고 과가 두껍고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이거는 재배할 때도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종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과연 위에 달리는 열매는 신경을 썼지언정 뿌리까지 신경을 썼을까요? 아니요. 뿌리는 옛날 뿌리 그대로인데 뿌리는 약한 상태인데 위에는 많이 달고 두껍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품종들은 대부분 나눈 품종들을 보면은 위쪽이 많이 개량이 된 품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고랑의 넓이인데 이 고랑과 이 고랑의 넓이가 1.2m입니다.
이제 요 안에만 따지고 보면은 1.2m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이 고추와 여기 고추의 폭을 재보면 거의 1.2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넓게 심냐에 대해서 부분은 뒤쪽에 한 번 더 나오겠는데, 병해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고추가 워낙 덩치도 커지고 열매도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이 그늘지는 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둑의 높이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추는 깊어봐야 30cm 정도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폭은 이 정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가끔씩 가다가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뭔 소리야. 우리 집에 있는 고추는 뿌리 이렇게 뻗어가지고 옆에 고랑까지 막 넘어가서 허옇게 넘어간다고. 왜 넘어갈까요? 그게 먹을 게 없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모자란 것 같아요. 그 오이밭은 막 뿌리가 막 저렇게 퍼쳐져 있고, 그거는요,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양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스스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내가 단 열매를 죽이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작물 스스로가 뿌리를 뻗어 나가는 거예요. 버티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비료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정말 견학 같은 걸 가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포도를 좀 많이 키우거든요. 사막에서 키웁니다. 양액을 똑똑똑 떨구면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주렁주렁 열린 나무 밑에를 파보면 뿌리가 요만합니다. 왜? 여기에 물하고 양분이 그대로 잘 공급되니까. 옆에다가 액비 시설을, 양액을 공급해주는 시설을 옆에다 놓으면 뿌리가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까지 뻗어나가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관주 시설을 다 해놓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시는데, 뭐 라인을 많이 까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잘 키울 거야. 2줄 깔 거야. 3줄 깔 거야. 막 4줄 까시는 분도 봤어요. 두둑 하나에다가 뭐 2줄 해서 4줄 깝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충분한 양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라인 하나가 가장 좋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바로 앞에 있으면 그냥 앞에서 먹는 게 낫지. 뭐하러 저기까지 뛰어가서 한 입 먹고 옵니까? 그건 불필요한 거거든요. 목이 말라요. 옆에 있는 물을 마시면 되지. 뭐하러 저기 산 넘고 골짜기 건너서 계곡까지 가서 물을 마셔요. 없으면 마시게 되겠죠. 예.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약하고 근처에 근권부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라인을 까실 때도 한 줄 내지 좀 호수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막힐지도 모르니까 2줄 정도만 깔아주시고, 많이 깔아주실 필요 없고요. 두둑 관리를 뿌리가 딱 포진하는 높이에 맞춰서 이 정도 폭에 이 정도 깊이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두둑을 이렇게 말은 쉽지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다. 관리기를 얼마나 돌려야 되는지, 이 정도의 두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아마 그 가을에 돌아오는 소득 자체가 많이 바뀔 테니까요. 요거는 한 번씩 조금 최대한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높여져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의 주요 해충이에요. 예. 뭐 제가 생각하는 고추의 주요 해충은 요 4가지인데요. 진딧물, 다시조, 총채벌레, 응애, 그다음에 담배나방. 담배나방은 수확기 때 한번 파고들어서 생기기 시작하면은 고추를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이 주요 해충들의 주 특징을 보시면은 진딧물 잎 뒤에 있어요. 총채벌레 꽃 속에 있습니다. 응애 잎 뒤에 잘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담배나방 열매 안에다가 다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약을 뿌려 주더라도 고추 잎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위에만 쑥 뿌리고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을 선택을 하실 때, 저희 회사도 농약이 나오고요. 저희도 이제 취급하는 약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 저 회사 약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농약방에 가시던 아니면 농협에 가시던 반드시 침투 예행성 아니면 침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잎을 뚫고 반대편까지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잎 속에 들어가서 세포와 세포막을 따라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느냐, 이게 침투 예행성인데,
이런 약재를 조금 비싸더라도 써주시는 게, 다발생했을 땐 써주시는 게 좋고요. 진딧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성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전에 코니도란 약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저항성이 오다 보니까 코니도 말고 다른 계통의 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저항성을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약을 번갈아서 다른 종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뭐 약을 치면은 방제는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또 나와요. 치면 또 나오고, 치면 또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약을 치면은 옆에 밖까지 막 도망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방제를 해주실 때 주변 두둑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산비탈에 있다 보면은 산의 일부까지도, 붙어 있는 산의 일부까지도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체벌레는 이제 외래에서 오는 비례충이라고 해가지고 월동이 원래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기후 자체가 겨울에도 워낙 따뜻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총체벌레가 월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종을 하고 육묘를 하는 기간에 하우스 내에서 이미 총체벌레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정식을 하고 나서 5월 달 되면은 이제 총체 방제해야지, 5월 중순쯤 되면 총체벌레 약 뿌리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키우시는 도중에 4월 달에 하우스 안에 육묘를 하는 과정에 한두 번은 방제를 해주셔야 완벽한 방제가 된다는 거. 저도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왜냐하면은 밖에서는 없는데 안에 있거든요. 하우스 안에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추를 육묘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꽃이 한두 개는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총체가 벌써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번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막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육묘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쳐주시고 나가서도 방제를 해주셔야 총체는 완벽한 방제가 된다는 거. 이 진딧물하고 총체는 특히 바이러스의 매개충입니다. 칼라병도 매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예방을 해주시는 게 이 후기에 이 바이러스 쪽이라든가 이쪽까지 예방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잘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응애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했다면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잎 뒤에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잎이 누렇게 되네, 왜 그러지, 뭐가 부족한가 라고 했을 때 응애가 생기면은 굉장히 잡기 어렵거든요. 또 응애 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아직도 옛날 약을 쓰고 있고 저항성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응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비 오고 나서 또 많이 나올 거고 하니까 좀 꾸준하게 좀 처방을 했어서 막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담배 나방 같은 경우는 침달성,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를 뚫고 뒤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요. 좋은 열일수록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렴한 뭐 500ml 한 병에 몇천 원 하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병이 없을 때 예방 차원에서 치는 거고요. 일단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서 벌레들이 다발생하고 이제 번식하기 좋은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좀 고가 약재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병입니다. 병은 아마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텐데, 첫 번째 탄저병. 탄저병은 여러분 지금 이 공기 중에 있어요. 여러분의 고추밭에 탄저균은 1년 동안 항상 있습니다. 근데 탄저병이, 그러면은 병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 밭은 탄저병이 안 걸렸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의 밀도가 되면, 그 환경이 안 되면은 얘네들이 힘을 잘 못 씁니다. 근데 이번에 비가 오고 습도가 맞춰지고 그리고 온도가 27도, 30도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의 밭에 있는 한 마리의 탄저균이 몇 시간 만에 100만 마리, 1000만 마리로 늘어나요. 그 정도로 빠르게 번식을 하거든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되면은 여러분의 밭에 탄저균은 수십만 배, 수백만 배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탄저균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항상 있고 이거를 예방적으로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미 뭐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오기 전에 치는 게, 예전에 세미나를 가면은 항상 농가분들이 여쭤보셨어요. 어? 그러면 이 탄저병을 약을 비 오기 전에 치는 게 좋아? 비 온 다음에 치는 게 좋아? 뭐가 정답이야?
예전에는 거의 다 비 온 다음에 치셨는데 요새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비 오기 전에 치셔야 된다는 거. 비 오기 전에 치는 것과 후에 치는 거는 천차 진짜 차이가 큽니다. 거의 방제가 기준에서 30, 40%가 차이가 나거든요. 비 오기 전에, 내일 비가 예보가 됐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 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웬만한 약재들은 요새 약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치고 나서 한 3시간 뒤에 비가 와도 그 효과가 거의 90% 이상이 발현이 됩니다. 근데 뭐 1시간 만에 비가 오면은 거의 다 씻겨 내려가긴 한데, 그래도 비 오기 전에 한 3시간 전에는 쳐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공기 중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 밀도를 초기부터 잡아주는 게,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탄저병입니다. 그래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제 비 오기 전에 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병. 역병 한번 왔다 하면 역병이나 뭐 이제 증상이 비슷한 게 뭐 무름, 균핵, 역병, 뭐 청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물르면서 비슷하게 오는데, 역병 같은 경우는 이 청고병도 마찬가지고 균핵도 마찬가지고 토양 속에 존재하는 균들이 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토양 내에 일정 온도가 되고 습이 쫙 차게 되면 갑자기 번식을 쫙 하면서 뿌리를 침투하고 그 땅과 이제 올라와 있는 요 지제부라고 하죠. 여기 통해서 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병인데, 이 역병 같은 경우는 토양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역병약을 쳐주실 때는, 지금은 아마 예전에는 이제 뿌리는 약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입제라고 그래서 토양에 직접 살포하는 역병약 이런 거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미리 좀 쳐주시는 거 좋고, 그리고 역병이 왔어. 그러면 소독을 하실 때 역병이 걸린 거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바로 뽑아주시고 그 구멍에 약을 충분히 뿌려서 소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역병이 여기서 발생했다. 언덕이 이렇게 져 있다 치면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다 전염이 돼 버려요. 예. 그렇다 보니까 토양을 일단 초기에 이제 정식할 때 해주신 게 좋고, 역병이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빠르게 뽑아내신 다음에 그 주변을 빠르게 흠뻑 젖을 정도로 소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뭐 세균성 있고 바이러스는 뭐 벌레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역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언덕이 이렇게 진 밭이 있다 치면은 저는 항상 농가분들한테 고추 골을 이런 식으로 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높게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는 25cm 정도, 30cm 정도 하니까 두둑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좋다. 예. 골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비가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서 밖으로 빠집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역병이 잘 안 와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밭을 보면은 이런 식의 밭이 있으면은 골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 역병이 여기서 발생했어요. 물이 이렇게 고이면서 이 한 라인이 다 역병에 전염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거기도 다 작살이 나 버리고요. 예. 그래서 애초에 골을 만드실 때 좋은 방법은 이제 뿌리가 워낙 약하고 하다 보니까 골을 높게 만들어 놓은 둘째 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로로 배치하는 게 좀 중요하다. 요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약을 치실 때 혼용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농약방이라든가 농협에서 아니면 갖고 있는 약재를 비 오기 전후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는데, 보통 섞으시는 게 뭐 전착제, 살균제, 살균제도 탄저병약, 그다음에 균핵이랑 아니면은 바이러스제, 이렇게 섞으시는 분들도 있고, 진딧물, 그다음에 총체, 나방약, 총체 나방 보통 한 제품이니까 이렇고, 그다음에 영양제, 칼슘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섞는데, 이 약재가 그냥 통 안에다 놓고 그냥 막 섞으실 거예요. 이거 한 뚜껑, 저거 두 뚜껑 하시는데, 섞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거는 약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잘 녹아서 잘 퍼져야지만 그게 잎에 묻었을 때 효과가 잘 발휘가 되는데, 이것저것 제대로 막 섞이면은 안 섞일 수가 있어요. 안 섞인 덩어리는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잎 끝에 또로록 맺혀가지고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이게 골고루 잘 섞이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 순서입니다. 처음에 전착제, 그리고 유제가 있으면 유제 먼저, 액제가 있으면 그 다음 액제, 액상수화제, 수화제, 그리고 입상수화제까지. 예.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시는 약재를 보시고, 아, 내가 요 네 개를 탈 거야. 그러면은 이게 액제네, 그리고 수화제네, 입상수화제네. 그러면 액제, 수화제, 입상수화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뭐 질소 인상 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고추에서는 결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장마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으시는 게 아마 칼슘 결핍일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 두꺼운 줄기 같은 경우는 통로입니다. 이 양분이 이동하는 그냥 통로고요. 그리고 내 고추를 지탱해주는 그냥 하나의 지지대, 기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거는 여기 솜털처럼 나 있는 세근인데, 이 두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솜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솜털이 많아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장마가 오기 전후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마가 들기 전에는 솜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딱 오고 한번 잠기고 나서 솜털이 싹 죽었어요. 이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세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있어도 일주일, 10일을 채 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고 생명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아무리 잘해줘도 일주일 이상 못 사는데,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떨까요? 하루 만에 다 죽어요. 2, 3일 만에 다 죽어버려요. 땅이 마른다거나, 아니면 염이 세다거나, 갑자기 무슨 이상한 영양제를 잔뜩 뿌린다거나, 아니면 비가 확 와서 잠긴다거나, 호흡을 못하게 되니까 세포가 바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깨어나서 다시 나오는데 3일에서 4일이 걸립니다. 평소에도 일주일 간격으로 났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솜털이 있는 채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싹 죽어서 더 이상 흡수를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장마 후에 두둑의 높이가 낮다거나 물에 잠긴다거나 아니면 비를 너무 맞은 애들은 이렇게 솜털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칼슘도 결핍이 오게 되고, 흡수를 못하니까 뚝뚝뚝 떨어지고 칼슘 결핍이 온 자리에 물러지니까 탄저병도 오고 세균병도 오고 균핵도 오게 되는 거죠. 예. 아마 칼슘 결핍 온 거 꽃을 딱 보시면은 근처로 해서 곰팡이가 막 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탄저가 막 시꺼멓게 오고. 그 이유가 항상 탄저균은 공기 중에 있습니다. 항상 공기 중에 탄저균은 있는데 식물이 단단하다 보니까 세포벽을 왁스층을 뚫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살고 있다가 여기가 물러지는 순간 이것 봐라, 먹을 수 있는 게 생겼네 하고 탄저균이 달라붙고 바이러스가 달라붙어서 이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 결핍과 병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칼슘 결핍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세균이 나가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은, 칼슘은 크기가 이만합니다. 질소는요, 요만해요. 칼리는요, 요만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서 크기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칼슘이 먹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장마가 끝나고 나서 미세균이 다 없어지고 몇 개 안 남았는데 뭐를 먼저 먹을까요? 당연히 질소, 인산, 칼리, 마그네슘 이런 걸 먼저 먹고, 칼슘은 너무 크고 힘들다 보니까 예,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칼슘 결핍이 오는 거고요. 이렇게 칼슘 결핍이 오게 되면 이제 아마 칼슘제를 사다가 연면 시비를 할 거예요. 근데 저도 칼슘제를 갖고 있고 칼슘제를 판매를 하긴 하지만 연면 시비가 과연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드립니다. 예. 칼슘이 잎에 묻었는데 실제로 칼슘 결핍이 온 고추까지, 여기 달려있는 고추까지 전달이 되려면 이 잎에 묻은 칼슘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달려있는 고추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달려있는 고추, 칼슘 결핍이 오는 노랗게 변하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맞춰줘야지 그나마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닌게를 갑자기 피곤해서 쓰러졌는데 닌게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면 시비를 하는 거는 그렇게 급처방에 불과한 거고요.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려면 두둑을 높여서 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칼슘도 뿌리로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뿌리로 공급해서 칼슘층을 착착착 쌓아서 열매까지 가게 만들어줘야 나중에 불량 환경이 됐을 때도 유지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기초가 안
상태에서 아무리 칼슘제를 줘봐야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칼슘제를 잘 줬는데 왜 또 떨어져? 왜 또 칼슘제를 비비야? 또 줘, 또 줘, 또 줘. 뭐 3일 간격으로 칼슘제 계속 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연면 시비는 이제 급조에 다는 거. 그리고 이제 칼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좀 고급 칼슘들이 나옵니다. 킬레이트 칼슘이라고 해서 흡수가 일반 칼슘보다 몇 배 더 흡수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변형을 해 놓은 칼슘인데 그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아마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경기도는 아직까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중부지방은. 근데 제가 알기로 충청, 남부권은 전라도, 뭐 전북, 전남, 이제 경상도 이쪽은 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아마 칼슘 결핍이 확 올 텐데 이때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저희 제품 하나 말씀드려야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 고추에 쓸 수 있는 영양제 세 종류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요 1번 다 1리터짜리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은 스페인의 SAS사에서 저희가 한국 독점권을 부여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요 코다살 프리미엄 같은 요 제품은 이제 킬레이트 칼슘 17%짜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1리터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일반 제품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구입을 원하시면은 요 영상 아래쪽에 밴드 주소를 넣을 건데요. 그 밴드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고추의 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투입해주는 영양제로 그 해조 추출물이나 유리 아미노산 제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1리터짜리 그 해조 추출물 제품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거의 뭐 4만 원에서 5만 원 가까이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예. 근데 아스코필론 노도섬을 거의 100%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제품 함량 거의 100%를 다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예, 이 제품에는. 그리고 유리 아미노산도 12% 정도 거의 뭐 100%다 집어넣었습니다. 예. 이 1리터짜리 한 병에다가 1리터짜리 여러분들이 해조 추출물하고 아미노산제를 별도로 구입을 하시면 거의 한 7, 8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이거 3만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좀 많이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마 그 장마 후에 꽃도 많이 안 좋아질 것이고 개화, 이 영상을 잠깐만 치우면은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개화, 그 다음에 착과, 열매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착색, 고추 착색도 많이 힘들 거예요.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질소 흡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착색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코단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아인산과 뭐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꽃하고 열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를 잔뜩 넣어놨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장마 후에 전후로 해서 이 세 가지 제품. 어쨌든 간에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고추가 청근성이고 워낙 약하고 다시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장에 급조해 줄 수 있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시 뿌리를 뽑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저희 TS하고에서 나온 3대 영양제 이 제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뭐 워낙 급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빠르게 만든 거긴 한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TS하고 제품들 많이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